네, 안녕하세요. 윈들리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윈들리에서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요즘 해외 구매대행 시장이 레드오션이다, 알리템으로 인해서 엄청 위태롭다, 그리고 실제로는 돈이 벌리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직장인만큼 혹은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고, 또 몇 년째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려만 하셨던 분들은 시작 자체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 속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신 분들의 공통점들은 뭔가 용기를 내서 일단은 시작해보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걸 견뎌내면서 사업의 노하우들을 하나둘씩 자기 걸로 만드신 분들이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하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결과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했을 때도 그랬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고 좀 고민만 길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 성과를 만들고 계신 분들의 현장까지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시게 된 분은 바로 구매대행 시장에서 성과를 직접 만들어주고 계신 그런 수강생 분들을 몇 년간 꾸준히 양성하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저는 많은 수강생 대표님들하고 코업을 하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 구매대행 업계에서 몇 년간 꾸준히 대표님께서 직접 성과를 만들어내고 계시기도 하고, 수강생분들의 성과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래서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제가 진짜 어렵게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강 대표님께서는 요즘 좀 해외 구매대행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많은 마켓의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신사임당 시절에 5만 5천 명 정도의 마켓 셀러들이 지금은 이제 50만이 훨씬 넘었으니까 마켓의 경쟁도도 엄청 강해졌잖아요. 네네. 하지만 아무리 마켓 환경이 바뀌어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법니다. 모든 것은 셀러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늘 생각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10년 동안 쌓으셨던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초보 셀러들이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에기스를 쫙 풀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실적 내는 방법, 구매대행 입문자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윈들리 같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점프업 방법들이 상당히 유용한데요. 대표님들은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초보셀러가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기적의 구매대행 노하우라는 책을 집필을 해서 3년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자책들도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동아일보 광고 마케팅, JTBC 판매 마케팅 디렉터 했다가 고용노동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원 강사도 해봤고요. 또 이런 노하우들을 모아서 한 10년간 잘 버티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어필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클래스 101이나 크몬 같은 데서도 활동을 좀 했는데요. 클래스 101에도 한 3년 이상 8,000개가 넘는 문의가 달렸는데 한 번도 답변을 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100%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서 클래스 101에서도 좋은 멘토들을 모아서 원어라는 제도를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총 5분기 동안 원어로 선정이 되었고요. 수강생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실적에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 내용을 실천한 점프업 작업의 성과들을 보면, 요 사례는 30대 여성의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5천만 원 가까이 올렸는데, 이것도 불과 1년이 안 됐어요. 물론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빅파워 등급이고, 또 다른 분은 30대 주부로서 구매대행 11개월 차에 저한테 코칭을 받으신 분이고 1억 1,600 정도를 냈고요. 또 이분은 30대 남자 타입으로 해서 중국에서 쿠팡에 대해서 매출 한 3,300만 원 정도 내신 분, 또 이분은 30대 투잡 여성으로 해서 중국 쿠팡의 실적을 4,700만 원 정도 내시는 분,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또 그 많은 사례들을 제가 일일이 맨날 수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특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메이드 돼 있는데요. 이분은 결제 금액이 5천만 원 넘게 중국에서 작업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키워오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중국에서 한 달에 매출이 2,700만 원 정도 만들어내고요. 강의 내용을 또 반영을 해서 이제 실습반이라고 있는데 한 10주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분도 강의를 맞자마자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의 매출을 바로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다 역량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포기하거나 잘 안 되신 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게 돼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구매 대행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물론 이 일을 뛰어드신 분들은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 마켓에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을 고객이 주문한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해외 사이트에 구매를 하게 되고 그걸 배대지, 그러니까 배송 대행지로 보내서 그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오염된 건 없는지 사이즈는 맞게 왔는지 색상은 맞는지 이런 거를 검수를 해서 중량을 측정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걸 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한국 세관을 빠져나온 다음에 CJ 택배나 우체국 택배 같은 회사로 인계가 돼서 그 상품이 이제 최초에 주문했던 고객한테 가는 그런 구조로 일련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대지에서 물건이 출고가 되고 난 다음에 고객한테 갈 때까지의 이 4, 5, 6, 7은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셀러들이 보통 배대지하고만 접점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배대지가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보통의 배대지는 포워딩사의 밑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포워딩사는 한국의 우체국 택배나 또 CJ 택배 국제부하고 교섭을 해서 단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수많은 배대지사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대지에서 데드라인, 하루의 마감 일자까지의 출고해야 하는 물량들을 내놓게 되면 포워딩사는 그것들을 다 회수를 해가서 항공이나 선적에다가 올리고 통관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은 포워딩사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워딩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딥한 내용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셀러는 고객의 물건을 직접 만져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KC 인증의 의무를 대부분 면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매 대행 사업을 하는 셀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크게 몇 가지 덩어리들이 있죠. 맨 먼저 팔릴 만한 물건을 찾는 일을 하겠죠. 그걸 소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켓에 상품을 올리긴 올리는데 나 말고도 수많은 셀러들이 상품을 올리잖아요. 내게 돋보이게 올리기 위해서는 상품의 순위를 결정을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상품이 앞쪽에 1페이지에 가기도 하고 저 500페이지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페이지에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일일이 정하나요? 랭킹을? 그렇지 않겠죠. 예, 검색 엔진이 정하겠죠. 그러면 그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올리면 되겠죠. 그게 검색 엔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켓에 상품을 검색 엔진에 좋아하게끔 올리는 행위, 그게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SEO라고 합니다. 우리가 SEO를 수도 없이 많이 쓰게 되지만 초보자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켓에 상품을 올릴 때는 반드시 노출되게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켓에 상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모르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들어오게끔 작업을 하는 유입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유입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 수단으로서 인스타나 포스트나 또 릴스나 이런 그 SNS 도구를 쓰기도 하고 광고 같은 거를 해서 억지로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주문 처리를 하고 고객 CS를 하고 또 경영이나 세무 관리를 하게 되는 일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각 단계마다 셀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항상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것들을 피드백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고 수정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뷰와 성과를 체크하고 피드백 반영하는 작업을 각 단계마다 꼼꼼하게 해줘야 셀러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대행 셀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은 감을 잡으셨죠. 자, 그러면 구매대행 매출은 일반 매출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예,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대행 셀러는 국내의 위탁 판매나 역직구나
다 로직은 비슷합니다. 남의 물건을 팔아주고 대가를 먹는 행위, 수수료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 마켓에 올린 상품이 10만 원에 팔렸다면 그 물건을 조달을 하는 장소가 도매국이나 오너클랜 같이 국내에서 물건을 조달했다면 그것은 판매 금액이 매출이 돼버리고 그 밑에 도매국에서 산 금액이 매입이 되죠. 그래서 남는 마진 5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부가세율 같은 걸 곱해서 부가가치세가 징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매대행 매출은 남의 물건을 대신 사주면서 남는 마진 자체가 매출이 된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사업자를 낸 사업자가 구매대행 매출과 국내 매출이 섞이게 되면 그걸 발라내서 세금 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반자동 솔루션이나 대량 등록 솔루션을 쓰게 되면 사업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출의 매입에 대한 구조적인 방식을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똑같이 해요, 남들과. 그런데 왠지 성과도 안 나는데 하루가 그냥 휘딱 지나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한다고 기분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단계마다 꼭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상품을 올리려고 하는지를 따지려면 상품 리스트, 상품 관리장을 잘 적어야 하고요. 판매 관리는 판매 대장을 또 적어야 하고 그거로 인해서 구매대행 소명 내역서까지 잘 정리가 되어야 세무 관리하는 데 빈틈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인데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허술합니다. 요거 잘해야 돈을 버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준비사항들만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사업자 등록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2개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사업자는 공유 오피스를 활용을 하고 통신 판매나 각종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화장품 책임 판매 교육, 건기식, 또 수입식품 교육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놓고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 같은 거를 해줘야 그래야 그 물건을 팔 수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의무 교육들 잘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은 트리플 모니터를 쓰든지 듀얼 모니터를 쓰셔야 일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노트북보다는 PC에서 일을 하시길 권합니다. PC는 그럼 어떤 걸 사야 돼요? 이런 걸 많이 묻는데요. 뭐 좋은 제품 사면 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텔 기준으로 i5 이상, 램은 한 32메가 좋은데 16기가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포토샵도 다루고 포토샵 안 하는 사람도 또 영상 편집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쇼츠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SSD는 256 정도는 해야 되고 또 하드도 1TB 정도 이상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등록 솔루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량 등록 프로그램 또 오토 등록 프로그램, 오토 등록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사이트와 내 마켓을 카테고리 매칭만 하면 지가 알아서 상품이 들어오고 재고품절 내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 대량 등록, 반자동 다 써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수동의 효과를 누리면서 상품 등록의 효율을 맞춰주는 반자동 프로그램이 참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대량 등록은 대량 등록 방식대로 해서 사업을 키우는 분이 있고 그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품 하나에 공을 들이면 좀 더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도구는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설, 아이템 스카우트, 셀러라이프, 판다랭크 이런 도구들을 몇 개를 쓰시길 권하고요. 간편한 편집 도구는 캔바나, 미리 캔버스, 이지 GIF, 또 벌크 리사이즈나 이런 캡처 도구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영상 편집 도구는 잘 아시다시피 그냥 무료로 쓰려면 그냥 캡컷이나 브루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것은 필모라, 또 프리미어 프로나 Vcat 같은 것을 쓰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칭 다운로드 도구는 알리프라이스, 크롬 앱을 쓰고요. 페콘이나 스마트 다운로드도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놓는 게 중요합니다. 상품 관리장,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올릴 것인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뇌피셜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고요. 반드시 빅데이터에 의해서 올릴 후보를 마련하는데 7일 중에서 최소한 이틀 이상은 어떤 상품을 올릴 것인가를 준비하는 날로 할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품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날은 3, 4일간에 올리게 되는데 후보를 모으는 날과 올리는 날은 반드시 다른 날이어야 그게 수동 등록이든 반자동 등록이든 확실하게 효율이 차이가 난다. 그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판매 관리장은 시장과 내 마켓의 궁합을 증명하는 자료거든요.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상품명, 똑같은 썸네일을 쓴다고 해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상품을 올릴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상품이 팔렸는지, 그저께는 5개 들어왔는데 오늘은 왜 10개가 들어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구매대행 소명서에서는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어떤 상품명인지, 어떤 옵션인지, 얼마인지, 환율은 언제, 또 관세 부가세는 얼마 냈는지, 이 물건이 해외 상품에서 가져왔는지 그 URL까지 정리가 돼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물건에 대한 매출 내역을 소명하라고 할 때 그것을 첨부 자료로 낼 수 있는 내역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매대행 소명내역서인데, 이 엑셀 자료는 사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 첨부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홈택스에 첨부를 해서 내가 얼마나 구매대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을 했는지 증빙을 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출을 키우는 원리, 이게 이제 일명 이제 파레토 법칙이 이제 다 적용되는 건데요. 똑같이 일을 해도 초보자는 어쩌다 주문이 들어오면 나 몇 개 주문 들어왔어 하고 그 잘 팔리는 상품에 안심을 하고 안 팔리는 상품을 지금처럼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위 잘 나가는 고수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팔리는 상품만 미친 듯이 케어합니다. 안 팔리는 상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차라리 안 팔리는 상품에 신경 쓸 바에는 새로운 상품을 올려서 맞이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모든 내용에 이게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셀러들이 보통 내가 노력을 하거나 시간을 투입을 하면 이 정도로 매출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은 현실 세계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초기에 마켓 개설했을 때나 아니면 볼륨이 너무 적을 때는 이런 게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메타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이 변곡점의 이유는 뭘까요? 네, 온라인 셀러는 반복 주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의 상품이 스타 상품이 되어서 반복적인 주문 들어올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이 각각 하루에 5개, 10개, 20개 주문이 들어왔다면 그게 총 합해 보니까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매출 2,000만 원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5개, 10개, 20개를 각각 배수로 만들면 금방 2,000만 원 찍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수많은 상품들, 1개씩, 2개씩 들어오는 주문의 상품들을 많이 올려서 많이 모으면 매출이 2배로 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스타 상품이 큰 파이를 키운다. 대신 스타 상품은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바로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상품을 올려서 통계적인 모수를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량 등록을 쓰려고 하는 거고 반자동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반자동으로 올려서 통계 모수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을 해서 스타 상품으로 키우는 작업. 그리고 대표님들은 목표 없이 성공한 사람 보셨나요? 없어요. 옆구리 찔러서 3초 만에 대답이 안 나오면 목표가 없는 겁니다. 목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목표를 현실적으로 얼마나 계량적으로 잘 세팅했느냐는 사실 덜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 목표를 자주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피하겠지만 모니터 옆에다가 매직으로 자기 목표를 종이에 써서 테이프로 붙이라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뭘까요? 모든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고요. 그걸 서브로 뒷받침하는 것들은 도구들입니다. 도구와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각 상품 관리는 어차피 수동이나 반자동이나 대량 등록이나 각각 다른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단지 하나의 상품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반복 주문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아무 상품이나 침 발라가지고 키우려고 하면 그것 또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많은 통계 모수를 모아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해줘야만이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큰다.
네, 업무 기본 설정에서 최초의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사입 상품과 구매 대행 상품이 다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2개 이상이 필요할 때, 그때는 최초 사업자 등록할 때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이 각각 소매, 해외 직구 대행, 소매, 전자상거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추가 사업자를 낼 때는 주소지를 다른데 하고요, 주업종과 부업종을 바꿔서 추가 사업자를 등록을 한다면 그 이후에 사입이나 위탁 판매, OEM 제조, 역직구까지 다 문제없이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을 설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물어보는데요. 제 경험상 기본 가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있지만, 가격 설정에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말고 대충 퉁쳐서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아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해외의 상품 가격, 카드 결제 수수료, 로컬 배송비, 그 나라의 텍스, 국제 배송비, 관부가세, 국내 경동택배나 이런 화물 배송비, 또 마켓 수수료, 마진, 부가세, 종속세 예상 비용 이런 거 그거 다 따지면요 오히려 더 미스가 많이 납니다. 차라리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 환율이 중국이 185원이면 그냥 200원, 마켓 수수료가 스마트 스토어가 5.85%면 그냥 6%, 쿠팡이 11%면 그냥 13%, 이렇게 미세한 조정을 굳이 안 해도 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카탈로그 가격 비교와 아이템 위로가 도대체 뭐고 어떤 기준으로 묶이는 걸까요? 라고 묻는 분이 많죠. 결론은 가격이 싸고 잘 팔리면 상위에 떠요. 셀렉끼리 경쟁해서 더 싼 가격으로 전시를 하되 비슷한 상품끼리 묶어버리는 건데, 네이버인 경우에는 네이버 직원이 묶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은 검색 엔진 로봇이 묶습니다. 가격이나 판매량, 리드 타임, 배송 점수, CS 점수 이런 것들이 다 지수화돼서 묶어버리게 됩니다. 리드 타임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출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이 팔리면 그 물건을 해외 사이트에 결제를 하고 그 물건을 배송 대행지에 보내게 되잖아요. 이럴 때 그 배송 대행지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발 가격 싼 배대지만 찾지 말라고요. 배대지를 고를 때 정말이지 가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중요하겠네요. 배대지하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배대지를 쇼핑몰 가입하듯이 좀 쉽게 생각하고 화를 내거나 잘 따지고, 어떤 사람은 카톡 하듯이 막 배대 게시판에 문의 남기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배대지하고 파트너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파트너십이 없는 겁니다. 그냥 쇼핑몰 다루듯이 취급하기 때문에 배대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배대지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배대지한테 정성을 쏟으면 배대지도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1년의 배대지 비용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왜? 내가 어떤 상품을 병행 수입을 하거나, 중국 배대지 같으면 어떤 아이템을 찾거나 공장을 소개를 하거나, 미국 같으면 어떤 아이템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거나, 그거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데요, 사람인지라 요즘 어느 사이트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네요 라고만 이야기해줘도 저희들은 엄청난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싱 문제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역직구 이런 대부분의 그 업무 프로세스는 남의 물건을 팔아주는 겁니다. 그 대가를 먹는 게임이고요. 사입이나 아니면 내가 OEM 제조나 뭐 이런 것들은 내 브랜딩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니치 아이템 위주로 남들이 잘 안 쓰는 카테고리, 남들이 잘 안 쓰는 키워드, 잘 안 쓰는 마켓에서 남들이 잘 안 쓰는 상품을 찾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브랜드, 내가 직접 만들거나 나만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거나 나만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면으로 레드오션에서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많이 판다는 뜻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 그래서 내 브랜드를 정면 승부에서 이겨야 한다. 정면 승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리프로덕션 작업을 해서 측면 승부로 극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이라는 것은 마치 내 상품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인 것처럼 탈바꿈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도 꽤 효과가 좋습니다.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소싱의 대원칙.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거. 싼 가격의 상품을 더 비싸게 파는 거. 이게 사실은 소싱의 대원칙 중에 되게 중요해요. 키워드, 툴도 그렇고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싱의 대원칙 세 번째, 사람들이 사는 아이템인가, 내가 파는 곳에도
팔릴 아이템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아이템을 취급을 할까 처음 고민을 할 때요, 맨날 남들이 잘 안 쓰는 가성비 좋은 키워드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 가성비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검색수 대비 상품 수를 비교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주문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시장 자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니치를 타겟으로 하는 구매 대행조차도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사는 아이템인 경우에는 그 본 모습을 살짝 탈바꿈시켜서 많이 팔리는 곳에서 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싱의 대응 원칙 네 번째, 사람들이 열광하는 아이템을 내가 얼마나 차별화를 줄 수 있느냐입니다. 차별화는 요소가 뭐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그 제품의 기능 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 제품의 크기를 달리하거나 또 품질을 바꿀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액센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아이템을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 검색을 해서 1위에 나오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 상품보다 뭔가 좀 더 개선된 아이템으로 하나를 차별화 포인트를 둬야만이 비로소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전으로 들어가서 소싱법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소싱 창고 사이트의 역할은 오직 시장 수요를 검증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서 물건을 봤어요. 근데 이 아이템이 도매국에서 베스트 100 아니면 뭐 베스트 10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이템이 실제로 1688이나 아니면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도매국이나 오너클랜이나 CJ 오쇼핑 같은 그 사이트는 오직 사람들이 많이 찾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정도면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작 내가 팔려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는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적인 소싱법 두 번째에 중요한 것은, 수요가 많은 상품은 파워셀러의 상품과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실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캠핑 의자를 검색한다고 쳐볼게요. 여기에서 캠핑 의자를 검색한 다음에 여기에서 상품의 타입을 클릭을 해서 해외 직구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뷰 많은 순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페이를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온 시키고요, 해외 직구 보기에서 광고를 빼고 나머지 이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가져왔을 때도 이렇게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품을 파는 사람이 해외에서 가져왔을 때 상품이 있고 국내에서 배송되는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주문할까요? 국내에서 빨리 배송되는 상품을 원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상품을 똑같은 거를 한국에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해외에서 가져왔는데도 이렇게 구매평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얘가 과연 남는 게임인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어떤 아이템을 가져와도 나보다 더 싸게 팔죠, 사람들은. 검색. 똑같은 아이템이면 좋지만 만약에 똑같은 아이템이 없다 하더라도 유사한 아이템의 같은 비슷한 퀄리티면 이 아이템을 가져와서 비슷하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네이버 페이를 보는 이유는 소호몰이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네이버 페이는 우리와 같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가져온 상품을 이렇게 취급하는데, 이 사람들을 극복을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가 아니고 전체에서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직구 보기를 통해서 리뷰 많은 수를 눌렀을 때 나오는 아이템, 이 아이템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만 확인을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검색을 해서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위 랭커의 판매자 상품과 유사한 상품 또는 비슷한 상품을 더 싼 가격 또는 뭔가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상품을 테스트를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반자동 프로그램, 예를 들어 윈들리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서 이 주소의 상품들을 다 수집하는 작업을 합니다.
초보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들이 복사를 해서 이제 해외 사이트에 가겠죠. 근데 1688에 가든 타오바오에 가든 이렇게 상품을 가져오면 여기서 윈들리로 바로바로 추가를 해서 상품을 소싱을 하면 되는데, 이제 많은 상품들을 랜덤으로 1688에서도 수집하고 타오바오에도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URL 베이스로 가지고 올 때는 이 상품에 대한 앱을 하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링크 주소로 복사를 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하는 아이템들을 새 탭에서 링크를 열고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카피 URL을 써서 이렇게 주소를 확보한 다음에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정렬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템들을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수집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또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품마다 키워드 가성비나 또 쇼핑성, 그 다음에 이 상품이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패밀리 키워드냐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상품명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한번 보이기로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키워드 도구를 여러 개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셀러라이프 같은 경우에 다운을 받으면 다운로드 받은 엑셀 양식에서 이 상품의 로켓 배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해외 상품의 비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상품이 브랜드 상품인지 쇼핑성 키워드인지를 하나하나 필터링을 해서 상품을 소싱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소싱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소싱법 세 번째는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 내가 경쟁사의 상품을 응용을 한다는 것은 경쟁사가 그동안 그 상품이 그렇게 잘 팔리기까지 경험했던 모든 시행착오를 나는 건너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경쟁사를 잘 분석을 하셔라. 자, 구체적인 방법은 소개는 하고 싶지만 또 약간 도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싱법 네 번째, 상품 등록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웬만한 것은 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솔루션을 써가지고 상품을 빨리 올리려는 그 욕심은 있죠. 그리고 하루에 상품을 올리려고 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마음은 안 따라주고 막 일일이 다 번역을 하고 있자니 속도는 느리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처음에 올리면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외 언어가 너무 많으면 중국어가 상세 페이지에 뻘받치면 그냥 다 버리세요. 상품의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공지사항 아니고는 그냥 다 버려도 깔끔한 이미지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하면서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옵션을 가져올 때는 예를 들어 하나의 상품을 파는데 옵션이 40개, 50개 이렇게 되는 상품들도 많은데 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냥 한국인이 자주 찾는 그런 범용적인 색상이나 사이즈만 취급하면 충분하다. 그레이, 화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딱 4개, 5개만 가져와도 충분하고, 오히려 마켓에 상품 속성 정보를 제대로 적는 게 훨씬 중요하다. 신발에 힐 높이는 4cm, 끈이 달려 있다든가 소재는 스웨이드 소재라든가 이런 상품 속성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차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때려박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어떤 상품을 갖고 와야 되느냐? 초보 때는 그냥 1, 2만 원대의 저렴이 상품을 팔아보죠. 그러면 이제 좀 기쁨은 누리지만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익숙해지면, 가급적이면 3만 원 이상의 상품만 취급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고정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비싼 상품을 취급을 하세요. 남들한테 다이아몬드 한번 소싱해 보시죠 이러면 두려워해요. 잘못될까봐.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고가의 시계나 크고 무거운 상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전에 비크무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싸고 크고 이런 것들의 기준은 소파 정도, 장롱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건 축에도 못 낍니다. 그러니까 범용 소비재가 아닌 남들이 잘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자. 농기구 이런 건 이제 이미 많이 하시죠. 비닐하우스나 거적대기 등등 범용 소비재가 아닌 상품들, 맨날 신발, 의류, 모자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품들을 취급할수록 성장이 빠르다. 그 다음에 관세가 붙는 상품 위주로 취급을 하세요. 초보자들은 관부가세 붙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관세를 고객이 내는 건데도 고객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할까
하고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대신 관부가세를 내주는 걸 당연시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히 고객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세금을 왜 나보고 내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좀 뻔뻔해집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관세가 붙는 상품 위주로 취급을 하자. 20만 원 이상 올라가는 상품들 취급할수록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상품을 찾아라. 타밀피거, 뭐 코치라든가 라코스테, 버버리 이런 상품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사이트의 물건을 소싱하자. 징동닷컴이나 VBIC, 또 세포라 이런 상품들을 취급하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이면서 이것만 잘 고쳐도 절반은 건진다. 그게 뭐냐? 아이템 소싱 애뉴얼 플랜입니다. 예전에는요 일일이 수첩에 적었었어요. 작년에 히트했던 아이템들을. 그러다가 뭐 아이보스 캘린더나 이런 이제 마케팅 캘린더 같은 거 좀 쓰다가 그것도 너무 부족하니까 구글 트렌드하고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해서 엑셀 시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데이터랩으로 갑니다. 뭐 가구 인테리어다. 그러면 현재 히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름 이불이지요. 그러면 여름 이불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왜 검색하냐면 이 카테고리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 이불에서 사람들이 많이 팔리는 사람들의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냐? 가구 인테리어, 침구, 이불 베개 세트, 슈퍼 싱글 이불 베개 세트, 이 카테고리죠. 그 다음에 광고가 붙은 것도 가구 인테리어, 침구 세트, 이불 패드 세트, 슈퍼 싱글 이불 패드 세트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는 거죠. 가구 인테리어, 침구 세트, 이불 패드 시트. 그러면 나도 데이터랩에 가서 쇼핑 인사이트에서 가구 인테리어, 침구 세트, 이불 패드 세트 이렇게 이제 파워셀러들이 선택을 하는 카테고리나 아니면 네이버 광고를 붙였을 때 나오는 그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정확한 카테고리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일련을 선택을 해서 조회하기 이렇게 하면 트렌드 자체가 우상향 하는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템이 가장 히팅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정점이 언제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슈퍼 싱글 이불 패드 세트 자체가 2월 19일에 가장 크게 뜨기 때문에 2월 19일이면 여기에 2월 19일이면 중반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불 패드 세트를 적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미리 2달 전 또는 3달 전에 이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2달 전으로 가서 12월 중순에 여기에다가 이불 패드 세트를 또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이템이 하나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크 포인트를 적어 둡니다. 네. 이렇게 하면 2월 19일 날에 나중에 피크를 찍을 거니까 지금 이 시점의 날짜가 오늘 12월 19일쯤 됐다면 이 아이템을 지금 빨리 올려서 작업을 해놔라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매년 반복되는 화이트데이나 블랙프라이데이나 어떤 뭐 할로윈데이나 이런 것들은 할로데이 상품군으로 해서 다루면 되고요. 초보자들은 시즌 상품을 노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끝나면 꽝이 아니에요? 네, 맞죠. 그렇지만 확실히 효과를 받는 것은 계절성 상품이 초보자들한테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스킬이 됩니다. 매월 그렇게 히트하는 아이템들을 모으면 됩니다. 한 달에도 초반 1일부터 10일, 중반 11일부터 20일, 하반 21일부터 30일까지 구분을 지어 놓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피크 포인트를 찍는 날 2달 전 또는 3달 전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마케팅 사이트의 캘린더 도구 같은 거를 쓰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세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외 의자가 들어와 있는 요 항목 한 칸, 요 중반 요 한 칸이 엑셀로 오른쪽에서 스크롤하면서 내리면서 6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요 칸이. 그래야 키워드들이 빼곡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년 12달 아무 때나 특정 날짜에 딱 들어가도 앞으로 2-3달 후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늘 질비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시간이 없죠. 그래서 오늘이 6월 달이고 뭐 중순이다.
그러면 6월부터 3달간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이 바뀌어서 7월로 넘어가면 다시 하나, 둘, 셋, 10월, 한 달로 2월 돼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매월 한 달씩만 세팅 작업을 해놓으면 남들은 어떤 상품을 팔지 고민할 때 우리는 이렇게 팔 게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하는 거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애뉴얼 플랜 가지고 준비만 잘 해놔도 모든 아이템 소싱 출발점은 다 웬만큼은 해결됩니다. 예, 여기에서 다 응용하고 가지치기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솔루션으로 상품을 소싱해서 등록할 때도 지금과 같은 애뉴얼 플랜과 상품 리스트가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솔루션으로 등록한 상품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물론 대량은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저동이면 충분히 관리가 되고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충분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많이 유입되는지,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많이 팔리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스타 상품으로 키우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의 효과적인 소싱법에 대해서 애뉴얼 플랜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막상 액션을 올리면 그냥 그 아이템 스카우트나 키워드 도구에 먼저 손이 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 도구들이 작년에 언제 히트했다고 하는지 날짜들을 다 이미 캐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고들면은 애뉴얼 플랜이 필요 없을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꼭 계획을 세워서 소싱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의 효과적인 소싱법이 기본이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내가 팔려는 아이템과 경쟁이 되는 파워셀러들이 어떤 상품을 파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상품의 등록일이 최신 상품인지 구매가 많은 상위 상품 중에서 리뷰를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구매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오래전에 등록된 상품은 소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업체가 팔고 있는 상품도 피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사람들이 지금 왕성하게 이 상품을 사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최근에 이 상품이 나타났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례를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아이템을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일간을 월간으로 바꾼 다음에 이 왼쪽으로 계속 넘기면요 더 이상 가지 않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작년 이맘때쯤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2024년 6월 달인데 2023년 7월 또는 8월 달로 가서 이때는 어떤 키워드들이 그 달에 다 점령을 하고 있었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대 프레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 침대 프레임은 도대체 어떤 카테고리에서 물건이 팔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쇼핑 인사이트에서 작업을 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대 프레임이라 검색을 하시고 여기 나오는 카테고리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침실 가구 침대 침대 프레임 그러면 재빨리 쇼핑 인사이트로 와서 침실 가구 침대 침대 프레임 이렇게 해서 1년을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분야 통계로 가셔서 가구 침실 가구, 침대, 침대 프레임 그래서 1년을 선택을 하고 검색하기 그럼 1년 내내 팔리는 상품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변동이 없이 팔리는 어떤 청바지류 아니면 물티슈 이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템들이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계절성 아이템, 등락이 심한 아이템 근데 그 등락이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검색을 하면 항상 떠오르는 달만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노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할 때 목표를 잡는데 보통 매출 목표는 월 목표로 잡으시면 되고요. 상품의 등록 목표는 주별로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상품 한 개 올리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등록이 가능한 개수가 대충 나오게 되죠. 그리고 초보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사람을 제발 쓰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식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구조를 빨리 세팅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잘 해야지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솔루션을 쓰게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알바를 쓰시되 반드시 짝수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프리랜서 알바로 쓰고 건당으로 페이를 주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서로 간에 시간당 알바를 쓰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에도 A 알바와 B 알바를 쓰고 A 알바가 작업의 반을 해서 B 알바로 넘기는 형태로 해야 사람들이 긴장이 루즈해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알바를 뽑는 방법과 사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발 업무 시간에 상품 등록 좀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강생 대표님들한테 업무 시간에 상품을 등록을 못하게 하는데요. 물론 사업을 창업을 해서 초보 때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익숙해지고 루틴이 잡히게 되면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돈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품은 원래 깔려 있어야 되는 밑반찬이고 기본 무기입니다. 그래서 대표는 내 상품이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상품을 노출이 되게 수정을 하고 가공하는 작업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사람이 그만둘까봐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상품을 등록을 하지 마라. SEO나 노출은 대표가 직접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품을 업무 시간에 안 하면 뭐 하라는 거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상품 등록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셀러는 업무 시간에 돈 버는 일과 관계된 일만 해야 된다. 물론 상품 등록에 어떤 고차원 방정식이 녹아 있지만 일단 올라간 상품을 수정, 최적화하는 것과 처음부터 대공사를 하는 것은 완전히 효율이 다르다라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셀러는 하루에 업무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리뷰 이벤트도 만들어야죠. 요즘은 리뷰 지인 찬스를 쓰는데 지인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리뷰 써줍니까? 안 써줘요. 그건 내가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신규 광고를 또 해야죠. 초보자들은 좋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에 몰두를 하지만 고수들은 사실 광고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 이후에 최적화하면서 수정 작업을 해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언제 하냐고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매주 금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연관 상품 프로모션도 해야죠. 오픈마켓 딜도 제안해야 되잖아요. MD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소싱할 상품 분석도 해야 되고 리스트업을 해야 되죠. 전략 상품은 또 가공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쇼츠 영상도 만들고 SNS 마케팅도 하고 공동구매 작업도 기획을 해야 되고 체험단도 부탁할 거 다 마련을 해야 되죠. 하루가 너무 짧아서 이 돈 버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계속해서 상품만 등록을 하다 집에 가면요, 내일도 별로 변함이 없고요, 모레도 별로 변함이 없는데 얻어 걸리는 주문 가끔씩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만족을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구체적인 작업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못 뜨는 겁니다. 그래서 루틴 캘린더를 만들고 계획한 대로 업무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가격, 품절, 재고 업데이트하는 거, MD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전략 상품을 케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캘린더에 정해져야 되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계획된 대로 움직여야 되고 셀러 자신은 업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상품만 등록하다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초보 사업자들이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등록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모두들 상품명 키워드 세팅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그 많은 SEO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EO 상품명만 바꾸고 태그 붙이고 나 SEO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초보자들은. 사실은 SEO 요소가 전부 다 200가지가 넘고 하나의 상품을 올리는데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려면 필수적으로 몇몇 가지는 챙기자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상품명을 키워드 툴들을 써서 아니면 네이버 광고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쓰시더라도 잘 조합을 해서 세팅하는 거. 두 번째는 카테고리가 정확해야 된다. 예전에는 무선 이어폰을 그냥 이어폰 카테고리에 넣어서 팔아봤더니 상품 개수가 달라서 훨씬 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잘 팔립니다. 세 번째는 상품 속성이 요즘 큰 차별화 포인트를 줍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그게 몇 밀리를 있든지 아니면 이 상품이 속성이 소재가 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상품의 속성들을 다 체크하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한두 개 할 때는 몰라도 수많은 상품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략 상품 위주로 상품 속성을 빼곡하게 체크를 해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 태그도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옵션명. 옵션명 자체가 키워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있는 옵션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 B, C, D 또는 1, 2, 3, 4 아니면 단순 번역된 걸 그냥 붙이는 분도 많은데 이게 일반 상품이면 모르겠는데 전략 상품일 때는 절대로 옵션명 자체를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파다 그러면 팔걸이 소파, 또 패블릭 소재 소파, 그냥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다 옵션명을 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팔걸이 소파, 패블릭 소파를 있으면 팔걸이 소파로 검색을 하면 내 상품이 나올 것이고, 패브릭 소파로 검색하면 또 내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추가 상품명.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페이지 타이틀이나 메타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제2의 상품명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내의 텍스트, 이것은 사실 그렇게 SEO 지수가 많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간 이미지 밑에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 그 alt 값이 오히려 더 영향을 더 미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동영상, 근데 동영상이 뭐 하는 건지를 설명하는 동영상 타이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저장하는 이미지 파일명 자체도 아마존이나 타오바오에서 다운받는 알 수 없는 문자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랄프로렌 셔츠면 셔츠, 뭐 라코스테 숄더백이면 숄더백,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 위주로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GIF를 많이 넣게 되는데 GIF 움짤도 거의 다 alt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쿠팡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검색 필터입니다. 그래서 내 상품을 누군가가 홈보 박스에 체크했을 때 그 서팅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페이지에 내 상품이 나오려면 검색 필터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셔야 된다. 자, 효과 좋은 상품명 잡는 법은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에서, 쿠팡은 쿠팡에서, 지마켓은 지마켓에서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로 만드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요즘은 키워드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요. 셀러라이프 같은 도구들 보면 각 마켓별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취합하시면 되고, 상품명을 아디다스, 슈퍼스타, 스니커즈, 건발 이렇게 돼 있으면 4개의 단어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이 갖는 포지션 비율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명의 키워드의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맨날 들으셨죠? 그러니까 상품명 잡는 4가지 원칙, 첫 번째는 가성비. 가성비라는 거는 상품 수 대비 검색 수를 비교를 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들이 막 지금 진입을 하면서 가성비가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핫하지 않은 아이템들은 아직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 친화적인 키워드냐,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바로 그 탭이 쇼핑 탭이 바로 뜨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많이 일반화돼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 텐데요.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키워드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검색한 키워드냐, 블로그나 지식인 같은 데 먼저 뜨게 되면은 그 상품은, 그 키워드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키워드이겠죠.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필터링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카테고리 내의 키워드냐. 하나의 상품명을 구성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를 각각 검색을 해보면 그 카테고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내가 문구 세트를 팔려고 하면 그 문구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필통, 만년필, 지우개, 포스트잇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킬 욕심으로 다 집어넣고 제일 뒤에 문구 세트 이렇게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메인 키워드의 검색 지수를 방해하는 효과만 생길 뿐입니다. 내가 하나의 상품명을 구성하는 여러 단어가 있다면 각각의 단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 동일한 카테고리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감자라고 하면 고랭지 감자, 강원도 감자, 신선한 감자 여러 개의 감자가 있지만 고랭지, 신선한, 강원도 감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각각의 단어가 연결되는 것들이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키워드라면 중복되는 단어를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들끼리 믹스될 때는 검색 지수를 방해하게 된다.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그래서 띄워쓰기를 안 하고 강조할 만한 3개 단어만 딱 뭉쳐가지고 하나의 상품명을 구성하는 사례가 효과가 좋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붙여서 하나의 키워드, 또 붙여서 하나의 키워드, 붙여서 하나의 키워드를 이렇게 3개를 믹스를 해서 상품명을 쓰는 게 오히려 낫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이버 태그 사전에 있는 키워드를 쓰면 그래도 노출을 보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에 넣었을 때 번호가 붙는다는 뜻은 네이버 태그 사전에 키워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태그 사전에 있는 키워드. 정리, 상품명 키워드의 가성비. 두 번째, 쇼핑 친화적이냐. 세 번째, 같은 패밀리 카테고리 키워드냐. 네 번째, 네이버 태그 사전에 있느냐. 이를 잘 고려해서 상품명을 잡으시면 됩니다. 남들이 잘 안 하는 시도가 돈이 됩니다.
전 세계 AI 소싱 기능 같은 거를 해서 많은 그 사이트에 아이템을 가져와서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싱한 상품에 짝이 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신발이면 뭐 양말이 있을 것이고, 페어되는 상품들을 세트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연관 상품으로 해서 같이 사면 좋은 상품 등으로 세트 구성으로 승부를 하는 거 생각보다 효과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알면서도 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하면 효과를 보는 좋은 작업들, 모든 오픈마켓의 메인 페이지와 베이스 상품을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알바를 쓰세요. 알바가 솔루션을 쓰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알바를 10명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단시간 내에 부스트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쓰는 돈은 비슷합니다. 결국은 알바 한 사람 써서 오래 끌고 가나, 알바를 10명을 써서 짧게 끝내나, 나가는 돈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참고할 때는 대부분 다 와디즈를 참고를 많이 하죠. 근데 와디즈가 좀 헤비하잖아요. 조금 깔끔한 이미지 위주로 움직이려면 크라우디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와디즈는 상세 페이지의 정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와디즈 하나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와디즈 PD와 의뢰자, 그 다음에 그 대행사, 이렇게 최소한 4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손쉽게 벤치마킹을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스토어는 모션 그래픽, 그러니까 글자 제어표나 또 음자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쿠팡은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 윈도우 시리즈의 상세 페이지를 잘 따라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작업을 해서 상품을 팔리는 아이템을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팔리는 아이템이 팔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원사이트에서 품절이 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잘 팔아줬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팔 테니 쫓아내거나,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팔 때는 늘 그런 불만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퍼스널 레이블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퍼스널 브랜딩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게 상표권이죠. 상표권인데 아무거나 신발라서 상표권을 키울 수는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품들이 올라가고 그 통계를 봐야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효과를 보려면 적당한 솔루션을 써서 상품을 빨리 등록을 하고, 그 상품의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하고 잘 팔리는 상품을 골라서 빨리 PL 작업을 해야 된다. 보통 이런 작업은 이제 키프리스나 이런 데서 작업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허로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죠. 변리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스스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각률이 40%가 넘으니까 또 1년 6개월이나 기다렸다가 또 리젝트 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처음부터 잘 따져보고 하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할 때 그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내 상품이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올릴 때 이 상품은 두 군데 주체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나의 고객이죠. 고객한테 내 상품이 잘 인지가 돼야 되고, 또 하나의 주체는 검색 엔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검색 엔진이 저 500페이지 뒤에다가 밀어버리면, 그러면 내 상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상품을 초기에 많이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하기 위해서고, 통계 모수를 늘릴수록 오류가 적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개 상품을 올려놓고 이 상품에 총력을 기울이면 잘 팔릴 확률이 별로 없죠. 근데 10개 상품을 올려놓고 그 중에 한 개를 골라내면 더 잘 팔릴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근데 그게 100개, 그게 1000개, 그게 10,000개가 될 때 거기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뽑아낸 상품을 성장을 시킬 때는 효율이 좀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상품을 초기에 많이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그 통계적인 모수를 모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상품을 단순 등록할 때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요소는 상품명 키워드 작업하고 핵심 키워드 2-3개만으로 상품명을 좀 구성을 해보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는 다른 건 못해도 최상단에 후킹 문구 생각 안 나면 인스타에 카피 문구들 엄청 많습니다. 카피라이터들 굉장히 많잖아요. 살짝 비틀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상품 속성이 많이들 손을 안 대는 부분인데, 우리는 카테고리 적합도 못지않게 상품 속성도 요즘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 대표님도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 속성까지도 챙기면 좋겠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매출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는 별 변동 없다가 어느 시점에 J자컵으로 갑자기 커진다고 했잖아요. 왜?
스타 상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켓의 전체의 매출은 내가 상품을 1000개를 올려도 팔리는 상품은 200개가 안 됩니다. 200개가 뭐예요? 어쩌면 20개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몇몇 상품이 반복적으로 주문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스타 상품이 마켓 매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좀 오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고 가는 것은 많은 상품을 등록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 한 다음에 되는 놈만 패면 됩니다. 그러면 그 되는 놈을 어떻게 발라내요? 물론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덜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반복 구매되는 상품이 얻어 걸려서 생겨도 괜찮으니까 상품은 2번까지는 우연이 있는데 3번째부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유입량 순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인 경우에는 통계에 쇼핑 행동 분석으로 들어가서 유입 순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면 상위에 한 페이지에 20개 정도가 나오는데 상위에 10개 정도만 잘 케어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상품을 보면 이런 경우 있죠. 들어오는 건 다른 상품보다 제법 많이 들어와. 근데 물건을 주문 안 해.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찬스예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잘 가공하고 키워드 세팅 잘하고 몰입 작업을 하면 점프업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스타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많은 다른 기법들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초보자들은 판매량 순, 유입량 순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발라내라. 그래서 그놈을 키우면 된다.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키우냐? 전략 상품 키우기 작업을 할 때 될성 부른 나무에 떡잎을 물을 주는 아주 집중적이고 효과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스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집중 작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유튜브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즘은 쇼폼 영상 만들기도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쿠팡 쇼츠,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스레드 이렇게 하나의 쇼츠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노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유튜브를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절대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블로그를 내 거를 내가 키워가지고 내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떠있는 스타 블로거들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때 심사인당님처럼 큰 유튜브에다가 의뢰를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이 많이 드는 데다가 효율은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몇천 명이 안 되는 사람부터 1만 명대 중반인 사람들 위주로 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 두 번째는 네이버 쇼핑 광고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쇼핑 행동 분석에서 본 20개의 상품들은 반드시 전략 상품으로 지정을 하시고 최소한 그 20개 상품은 네이버 쇼핑 광고를 다 거세요. 몇몇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출형 상품명을 만드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으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제외 키워드를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쇼핑의 광고는 내가 키워드를 하나하나 선정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상품을 올리면 상품명을 조합하는 수많은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네이버가 자동으로 붙여준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스니커즈를 올렸으면 스니커즈와 연관되어 있는 워킹화, 조깅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달라붙게 해주는 겁니다. 달라붙게 해준다는 의미는 고객이 워킹하라고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워킹화, 러닝화 이런 것만 붙으면 괜찮은데 등산화, 공구화 이런 것들이 붙는단 말입니다. 공구화가 필요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스니커즈가 뜨니까 클릭만 하고 물건 안 사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돈만 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 키워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 키워드 설정을 해주는 게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은 다양하게 랜딩 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의식만 해주세요. 유튜브 마케팅을 하고 네이버 쇼핑을 해서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해서 내 마켓으로 유입을 시킨다. 이런 덩어리만 딱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쿠팡은 팔린 적이 있는 상품만 광고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방법. 상품 소싱도 타오바오 쭉 스크롤 하다가 이건 너무 이쁜데 해서 가져오면 폭망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하는 기법도 엄청 다양합니다. 체험단 마케팅을 해도 되고 뉴스레터 마케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공동구매를 해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유튜브 마케팅으로 내 상품을 랜딩시킨다.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해서 기본적인 반타작 작전을 벌인다. 블로그 마케팅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빌어서 내 상품을 주목받게 만든다. 다른 게 많은데 요거까지만 해보세요. 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룰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든지 다 해보면 되돌아보면 이게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처음 할 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윈들리 영상을 이제 저도 참여를 하면서 제가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고 좀 딥하게 배워보실 분은 또 참여를 소개하는 것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늘 해왔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혼자보다 협업해야 빨리 그리고 길게 멀리 간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 위너에 묶였을 때 공동 대응을 하거나 또 고구마 작업하거나 리뷰 작업하거나 이런 것들도 맛블로그 써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말도 못하게 큰 매출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구매대행 초보자에게는 무엇보다 실천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구매대행 노하우에 파워셀러 양성 실습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이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저도 예전에 일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외로워요. 무척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몇 년씩 같이 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강조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스케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강의의 노하우는 절반이고요. 나머지 50%는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어떤 큰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기구노 무료 강의 3달에 한 번씩 하는 무료 강의 한번 와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고 아니면 바로 좀 더 딥한 내용으로 실전반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데 바로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내일연구소 카페에 들어와셔서 정보를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 영상의 구독자가 무료 강의를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윈들리 프로그램의 운영자이시면 구매대행 전자책도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 중에서도 제가 이제 6세를 찍었지 않습니까? 기적의 구매대행 노하우 출판 6세 정보판 책을 5명한테 추첨해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들리 사용자가 기구노 파워셀러 실습반에 신청을 하면 한 10% 정도 할인 적용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반에 대한 자세한 커리큘럼은 내일연구소 카페를 참고를 하시고요. 온라인 판매의 큰 성장을 위한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계속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해결 방법을 되풀이해서 생각하세요.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전철에서도 잠이 들 때도 같은 생각을 100번 합니다. 그 사이 해결책은 반드시 나오는데 알지만 안 합니다. 대부분 다. 깊이 있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의 이슈를 온라인 셀러가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희한하게도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강의 너무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이 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공부해보고 싶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많은 좋은 유튜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저하고 좀 더 깊은 인연이 필요하신 분은 내일연구소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게 또 많은 또 지식들이 공유되어 있으니까 많이 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 유튜브 채널도 따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 저도 이제 신사임당과 같이 출발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나노 인플루언스고 네. 이제 채널은 작지만 또 내용은 콘텐츠로만 꽉꽉 눌러담은 것들이 많으니까 들어와서 참조하시면 또 셀러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혹시 채널 명은 어떻게 되나요? 네일랩이라고. 네네. 네일랩. 네. 네, 오늘 강 대표님을 모시고 빠른 성과를 내고 싶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꿀팁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꼭 실행해 보시고 좀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윈들리 김 대표였습니다. 오늘 강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